라이트 클럽으로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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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왔습니다. 여러분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네. 평화나무가 이번 주부터 저가고 있어요. 뭐 하고 있냐면은 네. 설파라치라고 설파라치. 설교 시간에 선거법 어기는 목사님들 네네. 신고해 주시면 저희가 20만 원.  물론 이제 좀 조건이 있습니다. 근데 제일 먼저 신고해 주셔야 되고 네네네. 그리고 이게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할 만한 증거가 있어야 돼요. 녹음이라든지. 네, 그렇죠. 네. 영상. 요즘엔 다 웬만하면 영상이 올라오니까 영상을 캡처 받으셔도 되고. 네. 그래서 저희가 이게 돼가지고 고발건이 되면은 네. 20만 원 포상금. 나중에 확정 판결이 났다. 유죄로 확정 판결이 났다. 네네. 그러면은 또 포상금 20만 원. 성과금이 있습니까? 성과금이 있어요. 성공 보수가 또 네, 있어요. 성공 보수가. 예. 업계 네. 최초 아닙니까 이런 거? 업계 성과표수? 최초입니다. 아니 뭐 설파라치 자체가 최초입니다. 아, 그래서 요즘 목사 최초겠죠. 네. 그래서 요즘 목사님들이 얼마나 김용민을 씹어대는지 공개적으로 막 교회 당회에서 결의를 네네. 해가지고 김용민을 무고로 걸겠다느니 뭐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목사님들이 난리 났다고 지금. 네. 저 김용민 후보 때문에. 네. 그래서 지금 남양주 병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후보가 네. 지금 괜한 욕을 먹고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요. 예, 여러분. 그게 아니라 욕하는 21대 것도 나온 웃긴데. 김용민이가 아니라 19대 나온 김용민이를 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네. 네. 자, 평화나무가 이렇게 덮고 있습니다. 그분과 이분은 사이즈가 다릅니다. 사이즈도 다르고, 네, 제가 좀 더 싸가지가 없습니다. 여러분 좀 오해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문재일님께서 음. 세액 공제 되냐고 질문을. 그 당연하죠. 저희가 이제 기획재정부로부터 작년 6월에 네네. 네, 지정 기부금 단체로 지정됐기 때문에 당연히 네, 세액 네. 문제 여러분들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5월에 이제 신고할 때 좀 참고를 해야겠군요. 네, 그렇죠. 왕창 기부하세요. 네. 그래도 국민일보가 지난주에 인터넷판으로 네. 김용민이를 마구잡이로 비난을 해가지고 국민 아주 굉장히 일보가. 놀랐습니다. 네네. 이제 너무 많이 놀라가지고 입이 네. 다물어지지 않았는데 네. 금요일에 전화가 오더니 뭐 물어. 난 조선일보 뭐 이런 등 수구 언론들로부터 반론을 위해서 취재 전화가 온 걸 처음 받아봤어요. 너무 기특해가지고 한 30분 통화해줬지. 네. 네네. 못 알아듣더라고. 그래서 그래도 반론 보도를 위해서 전화했으니까 기특해가지고 응대해줬는데 기사가 정말 기가 막힌 게 나왔습니다. 제가 이 목사들 설교 중에 네네. 선거 개입, 이 선거법 위반 이거 갖고 막 고발 운동을 벌이는데 정작 김용민이가 교회에서 전도사로서 설교할 때 본인 자신도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거예요. 내가 언제? 했는데 이제 한 두 가지예요. 첫 번째가 제가 한국의 빌라도는 윤석열 검찰총장이다. 이것이 바로 선거법 위반이다. 그게? 검찰이 당입니까? 왜? 그러니까 나도 이해가 안 되는데 왜? 윤석열 어디 무슨 총재야? 그러니까 뭐 정당을 이롭게 하면은 이건 선거법 위반이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윤석열을 비난함으로써 민주당에게 이롭게 했다는 거예요. 아니 근데 그러면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왜냐면 선거법은 뭐냐면은 누구를 이롭게 한다는 거는 그 후보자와 그 후보자의 소속 정당과 연관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네. 윤석열 씨가 지금 무슨 정당에 소속돼 있습니까? 그럼 국민일보는 지금 윤석열 총장이 지금 미래통합당 소속이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건가요? 아니지. 그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얘는 법을 잘 모르고 얘가 윤석열을 김용민이가 비난했으니까 이거는 민주당을 이롭게 한 행위로서 그러니까 선거법 위반이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저 사고 방식이 이해가 안 가네. 그러니까 선거법은 선거 후보자, 그러니까요. 선거 후보자에 대해서 그 후보가 소속된 정당에 대해서 예배 중에 설교 중에 뭐 혹은 기도 중에 광고 중에 지지 반대를 하면 안 되는 게 선거법이에요. 물론 누구를 이롭게 하고 이롭게 하지 않고도 마찬가지인데 아니 윤석열이가 도대체 무슨 정당 검찰당을 후보하고 만들었나? 무슨 후보하고 무슨 저기 정당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민주당은 이롭게 했다는 이유로 윤석열에 대한 그런 비난은 선거법 위반이다. 아니 그걸 제목으로 달았어. 김용민 자신도 선거법 위반. 거긴 아니 그다음 그러면 따옴표라도 달리면은 네. 좀 피해갈 수 있잖아. 따옴표라면 누가 그렇게 터무니없는 주장이지만 그러니까 따옴표를 달면은 누구의 주장으로 할 수 있잖아. 따옴표도 없어. 근데 거긴 데스크가 없어?
내가 그래서 이번에 알아냈잖아. 따옴표도 없고 무슨 네. 김용민 선거법 위반 의혹 이것도 아니야. 선거법 위반. 선거법 위반 이렇게 단정적으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추가 취재를 해봤더니 국민일보는 이제 편집국이 있고 종교국이 있죠. 종교국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말하자면 그 미션 면이 있어. 종교면. 그거는 이제 종교국에서 편집을 합니다. 네. 종교국장이 종교면 편집국장이야. 그러니까 거기는 아마 편집국장이 손을 못 대나 봐. 아니 종교국장이 있다면서요? 그 종교국장. 네. 그러니까 종교국에다 문의를 했더니 인터넷 기사 그냥 기자들이 올려요. 아 그렇게 얘기를 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부국장이. 부국장이요. 네. 어.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기자가 쓰고 그냥 올리고 포털에 전송된대. 지 마음대로. 그런 매체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매체가 국민일보예요. 나는 무슨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나. 아니 그 나중에 책임을 어떻게 지려고 그래? 글쎄 말이야. 예를 들어서 누군가 이만희의 신천지 신도가 국민일보 종교국에 입사를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중견쯤 갔어. 가서 주말에 네. 이만희 만세 하고 기사를 올려봐. 막을 수가 없는 거야. 아니, 저거- 거예요. 저 기사를 만약에 송고를 하지 않습니까? 응. 근데 상근이나 제가 만약에 뭐 상근 부장이나 국장이다. 그럼 그 기사를 쓴 기자가 있다면은 네. 용민아 일로 와봐라. 이게 왜 선거법 위반이니? 그렇죠. 하고 작사를 내는 거죠. 그렇죠. 아니 아무리 인터넷판이어도 국민일보 제호를 하고 나가는 건데 그게 아무런 데스킹도 받지 않고 그냥 기자가 올린다고요? 이거 저는 그 충격적인데? 개인 블로그하고 똑같은 믿기지가 거야 않네. 이게. 음. 그래서 제가 언론중재위원회에 이거를 제소를 하려고 합니다. 네, 취소해야죠. 이건. 제소하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제대로 국민일보의 편집 시스템에 대해서 준엄하게 한번 꾸짖어 볼까 합니다. 예. 아니 그렇게 얘기하신 분이 저는 오히려 놀라운데. 놀라워요. 아 저요 안 읽어봤어요. 그건 기자들이 알아서 올리는데 인터넷판은 그래요. 지면만 말하자면 데스킹을 보나 봐. 참 이거 어처구니가 없는. 그 이상한 매체네. 그거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잘 안 되는. 네. 또 우리 이 대목입니다. 기자가 아주 동성애 반대 운동에 앞장서시는 분이에요. 아 그렇군요. 네. 아, 기자가 뭐 일단 자기 어떤 의사를 가질 수 있죠. 네. 신념을 가질 수 있는데. 그럼 미래통합당에 유리한 사람 아닙니까 존재 자체가? 네. 그래서 존재 저는- 자체가. 이런 논리로 저는 따지면. 거기 가서 국민일보의 그 편집국 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좀 종교국 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한번 따져볼까 생각 중입니다. 이거 누구도 그 언론중재위 누구도 믿지 못할 것 같은데 이걸 데스크 없이 그냥 국민일보 정도의 매체가 믿기지가 않습니다. 네, 정말 큰 웃음이 났고 네. 그래서 평화나무 요즘 너무 공격을 많이 받습니다. 사무실에 있을 수가 없어요. 전화 많이 하세요? 항의잖아요. 그걸 딱 받으면 받자마자 욕설을 쏟아내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이제 화내지 말고 저기 다 녹음되고 있다고. 010-1234-4567-8님 지금 저희가 지금 전화 다 녹음하고 있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라고. 저도 이제 몇 번 응대를. 그렇게 했는데 더 세게 욕을 해. 근데 아 그래요? 그 사람은 뭘 모르는 사람이고 진짜 녹음하고 있다라고 하면 100% 끊습니다. 예. 그냥 뭐 자동응답 기능을 설정을 하시죠. 그래서 네. 딱 전화를 걸면 딱 받는 즉시 음. 네 김용민입니다 한 다음에 침묵. 그럼 그 사이에 뭔가 말할 거 아니에요. 예. 제보 전화면 받고 예. 욕 전화면 그냥 끊어버리고. 저희 그 평화나무가 하는 일은 제가 2012년 총선에 나갔는데 와 이 교회들의 선거 개입이 정말 대단해요. 네. 이건 막아봐야 되겠다. 음. 그래야 우리 민주주의가 지켜질 수 있겠다. 또 아울러 한국 교회가 존경받을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이 들어서 결국은 평화나무를 만들었는데 그래서 지금 한 22명의 인사들을 저희가 목사 장로를 고발을 한 상태입니다. 네, 고발을 했는데 지난번엔 한 10군데 이제 고발을 했어요. 10군데 고발을 했는데 10군데 중에 한 군데 사례, 한 군데 사례를 갖고 뉴시스가 제목으로 뽑았어. 한 군데 사례. 네. 근데 다른 두 군데에서 우리가 언제 이런 말을 했냐고 하면서 우리를 무고하고 명예훼손으로 걸려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이 한 군데서 한 말은 뭐냐면 곧 한 황교안 대통령이 된다. 만약에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황교안 대통령이 방미하면은 버선발을 신고 나올 것이다. 우리의 황 대통령 하면서 트럼프가 버선을 신고 버선발을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걸 갖고 이제 뉴시스가 제목을 달았는데 네.
고발된 다른 두 군데에서 우리가 언제 그런 말 했냐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한 말이지. 그럼 뭐 그 뉴시스한테 다 스타일이지 그거는. 아니 뉴시스도 또 이쪽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근데 그 제목만 보고 이 두 군데에서 우리가 언제 그런 말 했냐고 지금 이러고 있는 그러니까 판이야. 지금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 네. 두 군데에서 지금 네. 지금 항의를 하려고 지금 그러고 있다는 얘기죠. 네. 네. 그래서 참 아이고 참 그 뉴스를 좀 끝까지 읽고 화를 내도 내셔야 될 텐데 네, 너무 그러게요. 안타까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하여간 이 문제와 관련해서 열심히 이 나라의 그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공명한 선거를 수호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평화나무를 좀 많이 격려해 주시고 요걸 너무 많이 먹으니까 네. 오래 살 것 같아요. 축하드립니다. 네. 평화나무가 그래서 우리 정년을 좀 늘리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작년 불가피하게 오래 살 것 같아서요. 아이고,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뭐 저희 여담을 좀 여담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광고부터 만나볼까요? 예. 여러분 착한 닭가슴살 스테이크 다시 나왔습니다. 저는 자, 이거 기다렸습니다. 네. 네. 김용민닷컴의 최고의 인기 상품 중에 하나입니다. 최근에 구매 후기 소개해드릴게요. 아이들이 좋아합니다. 치킨에서 스테이크 맛이 난다고 좋아하네요. 맞아요. 네. 반찬 없을 때 뚝딱 해서 주기 좋고 간식으로도 좋아요 라고 하셨습니다. 자, 또 다른 구매 후기입니다. 어쩌죠? 다이어트 때문에 구매했는데 너무 맛있어요. 다이어트에 실패했던 이유는 먹는 게 부실하거나 맛없는 걸 계속 먹어야 했기 때문인데요. 착한 닭가슴살의 부작용은 너무 맛있어서 걱정이에요. 어제 처음 먹었는데 이건 닭가슴살이라기보다는 맛있는 어묵꼬치나 함박 스테이크 같은 그런 맛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닭가슴살이라고 하면은 네. 퍽퍽한 느낌 맞아요. 들지 않습니까? 딱 첫 느낌이 맛이 없는 건데. 네, 그렇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드셔보세요. 정말 떡갈비 맛입니다. 네, 엄청 맛있어서 자꾸 더 먹고 싶어지네요. 리뷰 쓰는 와중에 자꾸 생각이 납니다. 또 먹고 싶어요라고 하셨습니다. 자, 착한 닭가슴살 스테이크는 100% 국내산 닭가슴살이고 네. 햇섭 인증을 받아서 안심하고 드실 수 있는 제품입니다. 퍽퍽한 닭가슴살을 찔리지 않게 먹을 수 있도록 오븐에 천천히 구운 스테이크라서 부드럽고 촉촉한 식감이 일품입니다. 게다가 청양고추 맛과 떡갈비 맛을 선택할 수 있어서 닭가슴살을 장기간 섭취해야 하는 분들께 네네. 정말 맛있고 건강한 단백질을 제공합니다. 착한 닭가슴살 스테이크 한 팩에는 단백질 하루 권장량의 31에서 33%를 제공하는데 세 끼 다 먹으면은 단백질 1일 권장량을 다 그렇죠. 채우는 네, 셈이 다 되겠죠. 네. 자, 10팩은 14,500원, 간 팩당 1,450원 꼴이죠. 20팩은 한 팩당 1,300원인 26,000원. 네네. 30팩은 한 팩당 1,196원 꼴인 35,900원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자, 떡갈비 맛은 국내산 닭가슴살에 달달한 국내산 양파, 마늘, 후추를 더했고 청양고추 맛은 국내산 닭가슴살에 칼칼한 국내산 청양고추를 첨가해서 은근한 매콤함을 선사합니다. 모듬으로 구매해도 가격은 똑같습니다. 국내 최고 품질의 착한 닭가슴살 스테이크, 가장 착한 가격에 만나는 방법. 네네. 바로 김용민닷컴입니다. 김용민닷컴입니다. 아이, 그래요. 근데 진짜 가격이 너무 착한 것 같습니다. 네. 이거 좀 색깔이 좀 진한 거는 바로 이제 청양고추 청양고추 맛이 맛. 되겠죠. 예. 이 청양고추가 은근히 맛있습니다. 이게 진짜 닭가슴살은 맛이 없어가지고 잘 안 먹게 되는데 그렇죠. 이거는 딱 먹으면 진짜 살찔 것 같은 맛. 그런데 이제 다이어트 식품이라는 거잖아요. 이게 무슨 닭가슴살이야, 떡갈비지. 떡갈비야, 떡갈비. 떡갈비 비스무리한 맛이 아니야. 말 그대로 떡갈비. 떡갈비 맛입니다. 이건 렌즈에 돌리기만 했죠. 네. 그래요. 김용민닷컴에서 파는 이 먹거리들은 그게 좋은 것 같아. 돌리기만 하면 돼. 간편하죠. 조리법이 네. 되게 간편해. 이게 1인 가구들에게 도움이 된 상품이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비대면이 사회적 거리 두기가 요즘 권장되는 시대에 네. 김용민닷컴만큼 훌륭한 쇼핑몰이 없는데 왜 많이들 이용하지 않지? 많이들 이용하지 않습니까? 많이들 이용합니다. 네. 진짜 착한 보쌈도 좀 보쌈을 좀 시켜 먹기 부담스러운 그 1인 가족들한테 참 1인 가구에 참 좋지 않습니까? 가격과 양 진짜 착한 보쌈이죠. 그렇지. 이거는 그냥 진짜 그 반찬으로 먹어도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여기다 김치를 볶아가지고 네. 같이 먹어봐. 아, 밥도둑이야, 밥도둑. 자, 관훈 라이트클럽 오늘 아주 귀한 손님 모셨습니다. 네. 네. 얼마 전까지 KBS 부사장 하셨고요. 그리고 지금은 더불어 시민당 비례대표 후보이신 우리 정필모 후보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초청해 주셔서. 아이고. 네, 감사합니다. 우리 정필모 후보님은 저희가 항상 이제 이 토크의 주제로 삼기도 했고, 네네. 네, 그랬던 아주 정말 우리 언론 개혁 역사에 굉장히 큰 획을 그으신 분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은 그 언론 개혁 주도하셨던 분들로부터 욕을 네, 맞습니다. 아, 욕 먹어야죠. 먹을 때는. 아니 제가 뭐. 보기에는 그게 그렇게 먹을 욕인가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만. 네. 물론 뭐 저 정도 이상이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있지만 네. 뭐 제가 감수해야 될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래요. 자, 우리 지난주 저희도 비난은 안 했어. 우리는. 아니 저희는 후보님을 대상으로 비난하지 않았고 네. 우리는 기자협회를 전화했지. 기자협회 결정이 아, 좀 네. 납득이 잘 안 된다. 비판을 네. 하셔도 음. 제가 그 부분은 다 이해를 합니다. 네. 그거 이해를 못하면은 언론기의 개혁이라는 얘기를 꺼내면 안 되죠. 아, 또 더불어 정치 못합니다. 네. 욕 먹는 걸 싫어하면 우리 네네. 민경욱 보시면 아시잖아요. 그렇지만 민경욱. 저는 그렇다고 저는 그 사람 솔직히 이거를. 네. 뻔뻔스러운 거는 굉장히 싫어합니다. 아, 저는 예. 그렇게는 안 살 겁니다. 앞으로도.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시사타파하고 다른 점이 뭐냐면은 민경욱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바로 이런 걸 여쭤보는. 네. 뭐 회사 다닐 땐 친한 후배였습니다. 진짜요? 오. 친했습니까? 예. 아니 저는 생각이 달라도 음. 그 사람의 생각은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건 그 이면의 인간성이죠. 네. 근데 뭐 그 당시에야 뭐 그렇게 인간성이 나쁘다고 생각 안 했거든요. 회사 생활은 잘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또 네네. 그래서 뭐 음. 선배에 대해서 그렇게 예의 없지도 않았고 뭐 굉장히 아. 친하게 즐겁게 생활을 했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청와대 가고 음. 국회의원이 되고 음. 하는 친박이 행동은 되고. 솔직히 얘기해서 네. 정말 마음에 안 들죠. 그리고 이해를 못하는 것들이 많아요.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아무리 정치인이 됐어도 정치적 레토릭이 뭐 필요하고 때로는 뭐 마음에 없는 말 할 수도 있죠. 정치인이니까. 근데 너무 심한 표현들도 많고 아니 기자 생활을 했는데 어떻게 저렇게 언론에 대해서 모르나 하는 생각도 하고 그렇습니다. 가서 바뀐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경욱 그 의원만 하더라 KBS에 있었을 때 취재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미디어오늘 기자들이 그 기자 취재할 때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전화를 뭐 취재를 당하기 싫다거나 이러면은 그냥 끊어버려요. 그리고 연락 안 받아버리거든요. 근데 민경욱 의원은 네. KBS에 있었을 때 그래 전화를 받아줬어. 받아줘서 얘기해주고 심지어 내가 몇 번 얘기했는데 특파원으로 있을 때 그때 화무석 건 때문에 내가 그 새벽에 취재를 했거든요. 새벽에 전화를 받아주더라고. 그쪽은 새벽이 아니겠죠. 그쪽이 새벽이야. 그쪽이 새벽이었어요. 내가 그래서 전화를 할까 말까 굉장히 고민을 했는데 아마 그때 시각으로 3시 반인가 했는데 전화를 받아줬어요. 한밤중이었네. 한밤중이었는데. 그리고 저기 그 최경영 기자가 얘기해 주는데 사내에서 KBS 사내에서 예, 이른바 보역 갈등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무슨 보도본부에서 회의가 있으면은 항상 민경욱이 보편에 설 것 같잖아. 네. 그게 아니라 혁이었어요? 아니야. 우리 모두 공영 방송이 항상 중도를 지켜야 되는데 그 위치를 잊지 말자라고 얘기했다는 거야. 그래요. 자로잰 듯한 중립의 원조입니다. 자로잰 듯한. 네. 네. 그분이 바로 그런 분이었습니다. 근데 가만히 그 행동들을 돌이켜 보면은 그냥 정치인 같은 사람이었네요, 일종의. 그냥 모두랑 이제 잘 두루 어울려 지내려고 하고. 통상은 정치권 들어가서 폼 잡고 위험 떠는데 그 양반은 어떻게 된 것이 폼은 KBS에서 잡고 개망나니 짓은 거기 가서 하는 것 같아요. 거기 가서 좀 거기 가서 이제 본성이 나왔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시작부터. 괜찮습니다. 민경욱 근데 아까 댓글이 험악했어요. 네. 왜 처음부터 이 프로그램은 역시 우리 김용민
앵커께서 하시니까 굉장히 재밌네요. 추임새를 잘 아유, 넣어주시니까 감사합니다. 아유. 저도 방송하는 맛이 나네요. 아, 예, 예. 별로 긴장도 안 되고. 그럼요. 네. 긴장하지 마시고. 예, 예. 또 우리 저 정필모 부사장님, 부사장님이라고 부릅니다만은 네. 정말 저는 존경하는 언론인입니다. 아, 이분이 더불어시민당에 들어가셔서 언론 개혁의 어떤 아이콘 역할을 하고 계신다. 정말 빛이 나는 그런 이번 21대 국회에서 국회 들어가신다면 네. 굉장히 제가 주목하는 10분의 국회의원 중 한 분이 될 겁니다. 정말. 나머지 9명 분은- 누굽니까? 9명은? 네. 9명은 이제 보고. 아무래도 네, 사실- 당선권이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네. 저는 정말 더 책임감이 무겁습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이거 결정하기 전까지 짧은 시간이었지만 고민의 깊이는 평생 그렇게 심한 고민을 해본 적이 없어요. 어려운 결정이죠.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3월 22일 날 기자회견에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네. 그 전까지 저는 정치하겠다는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정말에. 2월 15일 그럼 퇴임 2월 후에는 19일 날 그만둔 것도 무슨 정치하겠다고 그만둔 줄 아는데 네. 그거 전혀 안 KBS에 저 물어보십시오. 아니 사장께서 경영을 일신하고 분위기를 좀 새롭게 하겠다고 해가지고 네. 부사장하고 본부장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저도 한 2년 정도 됐고 또 제가 경영진 중에서는 비교적 나이가 많은 선배고 해서 흔쾌하게 수용을 했고요. 다만 이제 3월 학기 준비가 안 돼 있어서 올해 9월 정도에는 학교에 가서 뭐 저널리즘 강의하면서 그렇게 지내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차에 3월 22일 날 퇴임한 지 한 달, 한 3, 4일 지나고 낮에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언론 개혁을 위해서 언론 단체들이 네. 자기들끼리 논의를 했는데 제가 거론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좀 받아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추천을 하는데 그래서 네. 처음에 내가 그 얘기를 했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언론사 그만두고 정치권 직행하는 거 나부터 비판했고 우리 후배들이 다 그거 비판해 왔는데 내가 그거를 덥석 받으면은 말이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고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자기들이 추천하는 형식으로 하면 그 부담을 덜 수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더불어시민당 자체가 그 연합 플랫폼이고 선거 연합 플랫폼이고 1번부터 10번까지는 시민사회단체가 추천한 후보들 그다음에 소수정당분들로 채워진다. 네. 그러면서 언론계를 대표해서 누군가는 언론개혁 관련된 법과 제도를 개정하는데 총대를 매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게 한 10분 정도 이제 시간이었는데 순간적으로 뭐 누구하고 논의할 시간도 없었고 마감 시간이 한 2시간 50분밖에 안 남았을 때니까 순간적으로 그래 좋다. 그러면은 내가 그동안 KBS에 있으면서 KBS를 정말 공영방송다운 공영방송으로 만들기 위해 나름대로 2년간 노력을 부사장으로서 했는데 법과 제도, 조직 문화 이런 거에 굉장히 한계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자. 법과 제도를 바꾸고 미디어 환경을 바꾸는데 한번 나서보자 하는 생각을 해서 사실은 받아들였고요. 그 이후부터 등록까지의 일주일의 기간은 정말 혼이 나갔습니다. 왜? 우선 많은 서류 준비하고 하는 과정하고요. 또 여기저기서 이제 비판의 목소리가 들려서 솔직히 내가 지금 뭐 하는 짓이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차라리 그만둘까? 또 생각했었습니다. 그렇다가 야 이거 중간에 그만두면은 결국 또 더 큰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는 여지도 있다. 말 그대로 누군가는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있었고요.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게 마지막 내가 그러면은
여기 한번 혼신의 힘을 다해보고 그때 가서 다시 평가를 받자 하는 생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네. 네. 엉뚱한 사람이 되면 안 되니까. 가장 정필모 전 부사장님을 세게 비판한 KBS 후배가 누굽니까? 그거야 뭐 기자협회 시청자 이제 아니. 넘어가시죠. 기자협회에 이제 뭐 소위 그 젊은 기자들이죠. 네. 젊은 기자들인데 제가 몇 분하고 통화도 했어요. 네. 통화도 했고 변명을 하지 않았어요. 저는 뭐 내가 뭐 이런 뭐 정치권에 가서 뭐 하겠다 이런 거보다도 다 이해하고 비판 수용한다. 나부터 그런 걸 비판해 왔기 때문에 그거를 못 받아들이면 그 말이 안 되는 거고 대신 그만큼 정말 책임이 무겁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가서 잘 해보겠다. 물론 이제 저 혼자 힘만으로 되는 거 아니죠. 네. 입법이라는 게 다른 사람도 설득시켜야 되고 또 언론 단체들, 그다음에 뭐 시민사회, 그리고 뭐 학계, 그리고 여타 정치권에 있는 다른 정당도 설득해서 이거를 법안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작업 정말 지난한 과정일 겁니다. 그렇지만 안 하면은 지금 안 되잖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방송 관련법이라는 게 한 20여 년 전에 생겼잖아요. 그쵸. 네. 그 뒤 뭐 약간 보완을 했다고 하지만 이 디지털 환경하에서 안 맞아요. 그리고 늘 정치적 시비, 정치적 논란에 휩싸여 왔지 않습니까? 이 고리를 끊어야 된다는 거죠. 그거 하라고 언론 단체들이 물론 추천했다가 나중에 다 철회하죠. 내부에서 네. 저거에서 뭐 철회는 했습니다만은 뭐 그거 하라고 추천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 해야죠. 그래요. 혹시 가족들은 뭐라고 하셨어요? 그 결심하시고 나면? 솔직히 아내하고 아들이 하나 있는데 이제 난데없이 이런 얘기를 하니까 정말 마감 2시간 반 전에 얘기했을 그러니까 거 아니에요? 굉장히 그렇죠. 당혹스러워하면서 하는 얘기가 도대체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느냐고 하더라고요. 운명인 것 같다 이거는. KBS 사장을 그 시점에서 그만두지 않았으면 사실 이런 제의가 안 들어왔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정치를 하기 위해서 그만둔 것도 아닌데 어제 이게 내 운명인 것 같다.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뭐 인생의 항로가 급격하게 바뀌었지만 뭐 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 제 이름이 정필모인데 그 필모가 반드시 필 그 모범이 되라 할 때 모자입니다. 원래는 사실 말씀언변의 항려를 써야 되는데 모자 항려를 호적에 그 이상하게 또 그게 잘못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모범이 되라는 그 이름이에요, 제가. 그러니까 인생이 솔직히 고달파요. 그러니까 맨 범죄 학교 때도 저는 소위 일탈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정말 모범생이었습니다. 예. 제 아내. 그러니까 사실은 기자 생활하면서도 제가 솔직히 그런 어떤 허튼 짓 할 생각을 잘 안 한 게요. 제 성격도 있지만 세상 살면서 남한테 욕 먹는 짓 하지 말자. 물론 뭐 저한테 무슨 뭐 그 일부 그 노조에서 제가 부사장 될 때 뭐 다 아시겠지만 무슨 그 양반. 그 방송 기자연합회 그 제가 그 이달의 기사상 심사하면서 한 달에 25만 원씩 한 3년간 받았고 그다음에 그 방송 기자연합회에서 저널리즘 강의를 기자 후배들한테 해가지고 한 돈이 3년간 다 모으니까 뭐 한 1,300여만 원 돼요. 근데 그거 가지고 이제 왜 겸직 신고를 안 했냐고 이제 감사원에서 적발을 한 거거든요. 근데 솔직히 이달의 기사상 심사위원 점심 시간이나 저녁에 일과 끝나고 잠깐 한 달에 한 번 가는 거를 저는 사실 그게 겸직 무슨 신고. 겸직이야? 근데 그 김영란법이 생기면 하라는 거예요. 근데 김영란법이 그때 2013년도부터 2016년까지 기간인데 지금 저 소위 감사원에서 문제를 삼은 게 김영란법이 2016년 저 9월 말에 발효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한 석 달 정도는 그 법에 저촉될 수 있어요. 근데 그 이후에도 사실 관행처럼 그런 거 신고는 안 해요. 다만 이제 대학에 무슨 뭐 겸임 교수 한 학기 강의나 이런 건 신고를 했죠. 근데 그거 가지고 문제를 삼았는데 부사장 될 때도 정말 그거 가지고 다른 게 별로 없으니까 뭐 계속 뭐 그거 가지고 지금도 사실은 모 정당에서 그걸 시비를 걸어요. 시비 걸 게 그거밖에 없는 거야. 근데
사실 저는 나름대로 부당한 짓을 하면서 아이, 내가 뭐. 뭐 민간 기업에 가서 강의해가지고 뭐 고액의 뭐 강의료를 받은 사람도 아니고. 다 유관단체인데 언론 유관단체. 아 그리고 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은요 제가 아니어도 그거 그리고 제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고요. KBS 기자협회에서 제가 그때 소위 얘기해서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 물 먹고 있으니까 한가하잖아요. 다른 저 취재부서보다 해설위원실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선배가 나가서 하셔야 해서 간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거 가지고 소위 그 기자상 심사하면은 뭐 거기 그 기자상을 KBS가 받잖아요. 그럼 네. KBS 9시 뉴스에 나가요, 그게. 네. 그리고 심사와 관련해서 제가 이제 인사고과에 쓸 게 없으면은 이달의 기자상 심사, 그다음에 뭐 방송기자연합회 가서 저널리즘 특강, KBS의 그 이런 대외 활동을 통해서 KBS의 대외적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했음. 이거 인사고과 그 자기 신고서에 썼어요, 다. 근데 막 그거를 무슨 뭐 겸직 신고를 안 했느니 무단 회사 몰래 한 뭐 것처럼. 이런 식으로 해서 고대영 사장 시절에 저를 그 감봉 3개월을 때린 거예요. 근데 재심을 제가 신청했는데 재심이 이루어지기 전에 고대영 사장 그 경영진들이 물러났고 저도 부사장이 되면서 이제 사표를 쓸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임원이시니까 이제. 네, 그래서 이제 그 1심만 끝나고 재심이 확정이 안 돼가지고 이제 결국은 유야무야 됐는데 그 뭐 솔직히 얘기해서 제 입장에서는 내가 뭐 엄청난 부정을 저지른 것처럼 자꾸 막 공격을 해대니까 그래도 사실은 제가 반응을 안 했어요. 네. 아이 뭐 그래 뭐 내가 털 게 없으니까 그거 털겠지 뭐 하는 심정으로 그냥 뭐 그냥 이해하고 말았죠. 나도 뭐 그건 중요한 얘기가 아닌 것 같고요. 그 사람들한테는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봐서는 뭐 금도 아니고 뭐. 자, 그 오늘 사실 모신 이유는 더불어시민당의 언론 개혁을 담당하는 네네. 그런 뭐 또 얼굴이나 다름없으신데 요즘 우리 저 언론계 현안에 대해서도 한번 여쭤보면은 우리 저 시민들이 관심 많으시니까 그렇죠. 그 이 현안에 대한 그런 해법을 들으면 아 이분이 정말 언론 개혁의 책임자구나 아마 그렇게 판단하시는데 좋은 근거가 될 것 같아요. 요즘 채널 A 기자가 그 이철 씨라고 신라젠 뭐 저도 뭐 보도를 통해서 다 네. 들었습니다. 네네. 대주주를 상대로 해서 이제 말하자면 유시민 가는데 한마디라도 좀 달라. 한마디만 주면 내가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 우리라는 것은 채널 A하고 검찰을 말하는 거겠죠. 예.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는지. 그러니까 저는 그 소위 이제 저널리즘 기자들은 저널리즘 윤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기자가 어떤 특정 의도를 가지고 특정 목적을 정해놓고 유시민 죽이기. 네. 어떤 취재를 소위 얘기해서 덫을 놓고 거기에 빠져들게 만들려고 하는 굉장히 이건 저널리즘 윤리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있는 법적으로도 사실은 문제가 있을 수가 있죠. 네. 그다음에 그 검사장하고 뭐 통화한 건가요? 녹취. 네. 녹취가 있다고 그 주장했죠. 검사장은 근데 이제 자기 게 아니라고 뭐 일단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네. 그게 만약 검사장이 그 말이 녹취가 그게 사실이라면은 저는 이거는 검사장도 그거 그 소위 직업윤리나 여러 가지 위법적인 어떤 그런 문제가 있는 거고요. 네. 기자는 더더욱 이거는 정말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고 봅니다. 제가 분명히 전제를 하면 검사장의 녹취가 사실이라면 네. 그 전자에서 보면은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이건 뭐 당연히 채널 A가 분명하게 어떤 조치를 취해야죠. 여기에 대한 뭐 납득할 만한 조치, 뭐 사과뿐만 아니고 그 기자의 잘못에 대한 납득할 만한 조치, 그다음 언론사로서 그걸 내보낸 그런 취재를 내보내지 않았지만 그런 취재를 하게끔 만든 그건 분명한 책임을 져야 된다고 보죠. 그리고 네. 저는 여기서 하나 이제 그 시사점을 얻는 게 뭐냐면은 기자가 오랫동안 어떤 특정 출입처를 나가면은요. 그들의 논리, 출입처 그렇지. 논리에 동화가 됩니다. 그게 아무리 강한 기자로도요. 그 알게 모르게 거기에 빠져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사실은 현업 뛸 때
언뜻 그런 생각이 들어서 소위 자기 성찰이 그래서 중요한 거죠. 이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자꾸 자기를 좀 바로잡는 그런 자기 성찰의 시간이 필요한데 정 후보님은 어디 출입하셨어요? 저는 주로 이제 뭐 경제부 기자로서 그 업계 출입은 거의 안 했고요. 주로 그 거시경제 정책을 다루는 뭐 옛날 뭐 기재부. 경제기획원, 네. 저 소위 재경원, 지금 기재부죠. 네. 그다음에 뭐 재무부, 그리고 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이런 뭐 금융 거시경책 쪽을 출입했는데 관료들 뭐 솔직히 얘기해서 그 분야에서 뭐 20년, 30년 저간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그 논리가 굉장히 저 뭐라고 할까 당연하죠. 그러니까 기자들이 자칫 잘못하면 거기에 빠져듭니다. 근데 보면은 그 관료들이라는 게 솔직히 얘기해서 물론 똑똑한 분들 많고 하지만 굉장히 자기 합리화하고 정책을 정당화하고 하는 게 뭐 습성에 밴 사람들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 굉장히 조심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보도 자료는 그 보도자들을 내는 사람들이 자기들 유리하게 내지 불리하게 내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보도자료를 그대로 받아쓰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 이면에 뭐가 있고 무슨 문제가 그렇지. 있는지를 지적하는 그런 기자의 어떤 통찰력과 분석력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근데 오래 기자 어떤 출입처를 나가다 보면은 그 동조화되고 패밀리가 돼요. 그렇죠. 동조화를 넘어서 유착 관계로 발전될 소지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들의 이익이 내 이익이 그렇죠. 되는 거고. 그렇죠. 뭐 그러다 보면은 마치 자기가 기자가 아니고 그들과 어떤 한 부류가 된 것처럼 이렇게 느끼는 그렇게 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솔직히. 저는 이번 사건도요. 만약 그게 다 사실이라면은 사실로 밝혀진다면은 이거는 한국 사회의 한국 기자사회의 그 출입처 제도 내지는 취재원과의 어떤 그 관계 설정이 매우 잘못됐다는 한 사례로 남게 되고요. 이거 정말 고쳐야 됩니다. 궁금한 게요. 네. 이건 아직 뭐 확인된 게 아니지만 만약에 정필모 전 부사장께서 그 기자다, 기사 이런 지금 채널 A 기자와 같은 이런 취재를 위에다 보고하지 않고 혼자서 독자적으로 판단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나요? 방송사들은? 뭐 경우에 따라서 할 수도 있죠. 자기가 어떤 특종에서 위에다가 뭔가 잘 보이고 또 기자로서의 어떤 뭔가 자기의 어떤 이름을 뭐 더 드러내기 위해서 할 수도 있죠. 그러나 취재 과정에서 그렇다 할지라도 네. 데스크한테 언젠가는 보고를 해야 될 거 그쵸, 아닙니까? 기사로 기사화하자면은 그 과정에서 데스크나 그 위에 뭐 부장, 국장 뭐 쭉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소위 얘기해서 좋은 의미에서의 게이트키핑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사실 확인 제대로 했느냐, 그다음에 취재 과정에서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느냐, 이거 다 검증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게 그렇게 해야만 그게 진정한 언론이죠. 그렇지 않고 그냥 무턱대고 내보내면 사실 검증도 아니고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그런 취재 방식을 쓰고서도 그냥 내보내면은 그게 언론입니까? 그거 완전히 사입이죠. 좋습니다. 정말 여러분들 그 채널 A 사태에 굉장히 많이 격분하셨는데 네. 경향신문의 유희곤 기자 예. 같은 경우도 예. 보니까 대검에서 뭔가 정보를 얻은 것 같아서 예. 그 검사 예. 감찰을 받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예. 검사한테 전화해가지고 당신 감찰 받고 있는 거 아느냐 예. 이렇게 전화했단 말이죠. 예. 이 부분은 저도 어떻게 보셨어요? 그것도 사실은 그 일종의 감찰을 받고 있다는 것은 그분이 무슨 약점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 약점을 악용해 가지고 뭔가를 끄집어내려고 하는 것도 그것도 윤리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그런 식의 어떤 취재, 물론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기 위해서 매우 어려운 과정을 겪어야 됩니다. 기자가 말 그대로 뭐 신분을 속이고 어떤 그 비리나 뭐 부패의 현장에 뛰어든다든지 네. 이런 것들도
뭐 간혹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런 부분들도 이제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소위 다른 모든 수단을 동원해도 그거 할 수 없을 때 최후의 수단으로서 소위 뭐 그 위장 잠입 취재 같은 걸 하기도 합니다. 네. 근데 그 위장 잠입 취재도 바로 다른 수단으로는 도저히 이 비리를 밝혀낼 수 없을 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정당화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수단으로도 분명히 취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런 비윤리적인 방법으로 했다. 이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요. 이게 상식입니다. 이 원칙이고요. 예. 그래서 지금 채널 A가 계속 그 징계 여부를 미루고 있는데 예. 이것의 함의를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왜 사실 좀 간단하잖아요. 이미 녹취는 다 나와 있는 거고 뭐 채널 A 말대로 그 기자가 좀 오버해서 취재를 한 거면 최소한 개인의 네. 일탈은 맞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서로가 합의된 거 아니에요, 이거는? 그러면 이제 뭐 금방 나왔을 글쎄요. 텐데. 그 부분은 뭐 제가 정확히 판단할 수는 없지만 우리나라 여론이라는 게 시간이 지나면 또 이게 냄비 끓듯이 해가지고 잠잠 그걸 바라고 있을 수도 있죠. 그냥 뭐, 조용해지기 기다리겠다. 그 뭐 또는 뭐 자기들이 뭔가 또 나름대로 해명할 수 있는 뭐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근데 저는 뭐 전자에 가깝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저기 방통위에서요. 네. 그 채널A 경영진을 불러가지고 예. 이번 지금 보류 결정 났잖아요, 제어가가. 예. 예. 근데 뭐 맞습니다. 하여튼 이번 주 안에 TV 조선도 네. 그렇고요. 경영진을 불러가지고 입장을 들을 거라고 그러는데 물론 방통위가 무슨 조사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 입장 듣는 게 어느 정도 한계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갔을 때 뭔가 이런 조처 우리는 그렇죠. 이런 자체 조사를 했다라고 결과를 내놔야 되는데 그렇죠. 아직까지 안 내놓고 있거든요. 예. 무슨 생각일까 저는 궁금하더라고요. 저는 사실은 종편의 재승인과 관련해서는 네. 정말 방통위가 원리 원칙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뭐냐면은 사실 종편이라는 게 탄생 과정부터 뭐 상당한 특혜가 주어진 거 그랬죠. 아닙니까? 그리고 사실은 이명박 정권 하에서 어떤 면에서는 공영 미디어를 죽이기 위해서 산업 논리나 시장 논리를 들이대면서 만든 거 아닙니까? 그것도 네. 뭐 한두 개도 아니고 4개씩이나 만들어냈지 않습니까? 이거는 소위 얘기해서 피 터지는 생존 경쟁을 해서 언론이 그런 어떤 공적 책무보다는 생존 논리에 매몰되게 만들어 가지고 결국 선정성 경쟁하고 정치적으로 막 그냥 말 그대로 엄청 편향된 어떤 그런 것들을 좀 표방을 해도 그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정치적 어떤 특정 정파한테 유리하게끔 작용하도록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다목적으로 사실은 그 만들어내고 그에 따라서 뭐 특혜도 좋은 거 아닙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이제는 특혜가 아니고요. 정말 원리 원칙에 따라서 점수 매겨가지고 점수에 미달하면은 솔직히 해서 재승인 취소해야죠. 그래야만 방송이 양적 경쟁이 아니고 질적 경쟁으로 나아갈 수 있고요. 정말 방송 콘텐츠 시장에서 꼭 뉴스뿐만이 아니고 뉴스나 시사정보 프로그램이 아니고 뿐만이 아니고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이런 식의 어떤 생태계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방통위가 저는 정말 그 책임의식을 가지고 결단을 내려줬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뭐 강제로 퇴출시키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네. 그 규정된 기준에 따라서 점수를 산정하거든요. 그 점수에 미달하면은 과감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제 종편들이 꽤나 오랜 시간이 지났잖아요. 그래서 이게 초반에는 다 점수에 굉장히 미달하는 부분도 많고 방송도 굉장히 편향적이고 막 그랬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뭐 다른 방송들이 뭐 TV조선 같은 경우는 이제 미스터 트롯 같은 게 이제 뭐 성공을 하면서 이게 어느 정도 예전에 이제 뉴스 편향적이었던 그 좀 뉴스에 너무 쏠려 있었던 그 프로그램 배치가 좀 다양해진 측면도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온갖 특혜를 통해서 자리를 잡아가지고 이 점수에 또 이상 득표하는 그러니까 이게 또 통과가 되는 또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죠. 이럴 경우에는 좀 어떻게 그러니까 이게 그
초기에 그런 부분들을 너무 느슨하게 하다 보니까 네. 이제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그리고 솔직히 해서 방송 생태계, 우리나라 미디어 콘텐츠 생태계가 정말 엉망이죠. 선정성 경쟁, 뭐 광고 따내기 위해서, 그리고 솔직히 해서 상업 언론의 영업 방식이라는 게 약간 약탈적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솔직히 얘기해서 뭐 정상적으로 광고 영업하고 협찬 뭐 영업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 네. 다 아는 사람 다 압니다. 뭐 언론계 네. 내에서. 네. 네. 그럼 이런 약탈적 영업 방식으로 생존하는 방식, 이거는 결국은 콘텐츠의 질 저하를 초래할 수밖에 없고요. 네. 그거는 결국 이용자인 그러니까 시청자들, 국민의 어떤 한테 손해를 끼치는 거죠. 국민들이 건전한 그 판단을 할, 그러니까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의식을 마비시키는 거죠. 네. 그리고 그 얘기는 뭐냐면은 결코 민주적 여론 형성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민주주의 발전을 저해하는 거고요. 네. 또 선정적 경쟁을 하다 보면은 예능이나 뭐 드라마든 이런 부분들도 국민들의 어떤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데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바꿔야 된다는 거죠. 이런 미디어 생태계를 바꾸기 위해서 제가 꼭 뉴스나 시사정보 프로그램이 아니고 이런 것들을 좀 바꾸고 싶어서 소위 해서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게 아니고 양화가 악화를 구축하는 미디어 생태계를 만들겠다는 생각으로 사실은 제가 이 후보를 수락한 것도 네. 그런 목적입니다. 구축이 이제 뭐 구축을 쌓는다. 쌓는다 이런 걸로 아는 사람들이 많은데 아닙니다. 몰아내는 네. 거예요. 몰아내는 게 쫓아낸다. 구축이 네. 이제 다른 한자예요. 그렇죠. 좋은 프로그램이 나쁜 프로그램을 몰아나게 만들어야 돼요. 양화가? 지금은 나쁜 프로그램이 좋은 프로그램을 몰아내는 그런 형식 아닙니까? 양화가? 이게 사실은 응? 이렇게 가면은요. 이게 사실 의식주만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 우리 사회를 수십 년 동안 지배해온 수구 기득권의 어떤 논리 네. 이런 것들이 사실은 미디어를 통해서 알게 모르게 사람들의 의식에 투영이 되거든요. 저는 여기서 정말 하고 싶은 얘기가요. 자, 뭐 제가 꼭 뭐 조중동이라고 이렇게 뭐 표현할 것까지도 없고요. 그러니까 그런 수구 기득권 논리를 가지고 그 정보를 생산하는 매체들이 어떤 특정 프레임을 만들어서 기사화한단 말이에요. 특히 그 아주 모 신문이 그걸 잘하는데 네. 팩트를 가지고 특정 부분을 자기들 의도에 맞게 발췌해가지고 이거를 비틀기를 합니다. 조선인 그러면은 아닙니까 조선인? 제가 아까 여기서 모신문이라고 하실 때 이렇게 손을 이렇게 뭐 단정해서 얘기하면 또 아니 세상이 다 아는 건데 지금 뭐 익명으로 근데 하십니까 세상? 그게 소위 이제 영어로 얘기하면 디스인포메이션이라고 하죠. 네. 네. 이게 한국 언론의 폐단 중에 정말 가장 큰 폐단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가짜 뉴스라고 하는 흔히 그 허위 조작 정보는요. 웬만큼 의식 있는 사람들은 알아챕니다. 선수들은 아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어떤 면에서는요. 무의식 중에 어떤 특정 그 비틀기 프레임, 팩트를 가장해서 비틀기 하는 그런 기사들은 사실은 자칫 잘못하면요. 웬만큼 의식이 깨어 있는 분들도 하루 이틀, 뭐 한 달, 두 달, 세 달 막 몇 개월 저가다 보면요. 거기에 자기도 모르게 그 논리에 빠져들어요. 그렇죠. 예. 이게 국민 의식을 굉장히 황폐화시키는 거죠. 네. 그리고 민주주의 발전을 가로막는 여론 형성의 어떤 여론 형성을 저해하는 요인. 저는 문제가 뭐냐면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그런 매체들이 만들어내는 잘못된 프레임에 그걸 비판하는 소위 이제 진보적 매체들, 개혁적 매체들도요. 네. 그걸 비판하면서도 그 프레임에 빠져듭니다. 그렇지. 그래서 그 프레임 안에서 서로 공방을 해요. 그러다 보면은 소위 수구 기득권 세력들 이런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수십 년 동안 내려온 소위 이 프레임을 깨질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깨자면은 정말 좀 발상의 전환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특히
자칭 개혁적이고 진보적이라는 언론, 그다음에 뭐 꼭 그 이념적 편향성이 없더라도 공영 언론으로서 어떤 그 책임감 있는 매체들은 공영방송. 그렇죠. 예. 특히 KBS, MBC 뭐 이런 데들은요.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된다. 단순히 뭐 그 누가 정치인들이 말하는 거 기계적 균형, 형식적 객관주의라는 미명하에 기계적 균형치에서 이거 보도하는 방식 있잖아요. 그거 뭐 흔히 he said, she said 또는 뭐 he said 저널리즘이라고 뭐 일종의 발표 저널리즘이라고 받았어요. 예. 아, 이거는요 깔끔합니다. 정말 기득권층의 어떤 논리를 그대로 옹호해 주는 것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특정인이 어떤 말을 했을 때 그 정치적 의도가 뭐냐, 그게 정말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는 거냐, 말한 거 자체는 팩트여도 그 말이 진실인지는 규명을 해야죠. 그래서 보도를 해야죠. 그리고 비판적으로 보도를 해야죠. 그런 부분들은. 그런 것들이 안 이루어지니까 언론의 신뢰도가 떨어지고 공영방송조차도 그런 것들을 제대로 하지 않으니까 예. 제대로 된 역할을 못한다는 그런 비판의 소리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필봉 후보님 말씀은 그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또 지적인데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은요. 제가 좀 한마디만 좀 예, 말씀하십시오. 아 죄송합니다. 너무 궁금해서 예. 그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지점을 짚으셔가지고 제가 꼭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바로 공영방송이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단 말이죠. 뭐 누가 무슨 말을 했다 이게 기계적으로 보도하는 것이 아니라 또 그런 식으로 보도하면은 수고 언론이 만들어 놓은 프레임에 갇히기 딱 좋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조국은 위선자다. 위선자냐 아니냐 이런 공방이 아니라 조국은 왜 그래야 했나. 결국 그 방향으로 흘러가게 돼 있는데 KBS의 그 김경록 PB 보도와 관련해서 예. 우리 정필모 후보님 부사장으로 계실 때 사과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청자위원회 가서 사과를 했죠. 네. 아니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제가 그때 사과를 한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자 김경록 씨 그 녹취를 이제 뭐 인터뷰를 통해서 했지 않습니까? 네. 했으면은 그러니까 아까 제가 모 신문의 그 특정 부분을 발췌해가지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몰고 간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이것도 어떤 면에서는 그게 설사 뭐 그 취재 기자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하지 않았어도 결과적으로 보면은요 매우 검찰이 의도한 대로 기사가 나간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판을 받은 거예요. 예. 자 그러면은 그 맥락을 보면은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닌 것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전체적인 맥락을 봐가지고 물론 그걸 다 풀로 보도를 할 수는 없죠. 뭐 그 정해진 시간에 보도를 해야 되니까. 물론 이제 풀로 녹취한 거는 뭐 인터넷에 올려줄 수도 있지만 9시 뉴스나 다른 뉴스에서는 어차피 요약해서 나가야 되니까 전체적인 맥락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췌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비판을 받은 거고 문제가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납득할 만한 조치를 취해야 됐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거를 보도본부 수뇌부나 경영진이 판단을 했고 거기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개선 조치를 하겠다고 한 거고 뭐 일부 인사 조치도 그것 때문에 있었던 거죠. 제가 알기로는 이제 그 KBS 일부 기자들이 예. 여전히 그런 어떤 저 부사장으로 계셨을 때 예. 시청자위원회 가서 사과하고 이런 예. 거 이해 못하거나 납득 못하는 기자들도 있었거든요. 네, 자 그거에 대해서도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말씀하셔야 됩니다. 자, 네. 1970년대 어떤 언론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뉴스룸에는 하나의 리추얼, 소위 관행 뭐 이런 어떤 자기들만의 독특한 관행이 있다. 네. 그래서 한두 사람의 힘으로 이게 잘 안 바뀐다. 근데 KBS가 지금 그 꼴입니다. 개혁적인 경영진이 들어섰고 보도국 수뇌부도 다 바뀌었고 그리고 정말 고대영 몰아날 때 파업했던 기자들이 다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 관행이 왜 안 바뀌느냐? 저는 두 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조직 보호 본능, 그 다음에 기자들이 가지고 있는 선민의식 내는 우월의식. 그러니까 다른 데서 제작 자율성을 중시하면 책임도 분명히 있고 그런 어떤 취재 윤리 이런 것들을 지켜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조직 이기주의와
조직 보호 본능에 함몰돼 가지고 그런 것들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몇몇 간부들과 아는 기자들을 불러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오히려 저를 공격하는 거예요. 왜 자기들을 보호해주지 않느냐, 외부로부터의 공격에서. 저는 그때 정말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아, 이건 아닌데 당신들이 이명박 박근혜 정권 동안 잘못된 경영진의 행태에 대해서 맞서 싸운 게 결국 겨우 이거 하자고 했냐 하는 느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그래서 저는 보도본부장한테도 야, 이거는 우리 기자들이 가지고 있는 정말 기자 그 저널리즘 윤리 의식에 정말 문제가 있고 내부 조직 문화가 이런 식으로 자기 보호 본능을 함몰돼 있고 한 거는 이건 정말 문제가 있다. 이거 고쳐야 된다. 이거 고치지 않으면 KBS 뉴스는 절대로 국민 신뢰를 회복하지 못한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왜 그래요? 근데 저기 정말 우리 정필모 후보님 말씀처럼 열심히 고대형 체제에 맞서 싸웠던 분들이 왜 조국 편 안 되냐 이 얘기 아니잖아요. 저는 지금. 선배로서 예. 그런 생각을 해요. 정말 우리나라 이 기자들의 소위 교육 방식 내지는 기자를 양성하는 과정이 이게 잘못돼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학교도 그렇고요. 들어와서도 수습 기자부터 그런 취재 윤리, 저널리즘 윤리나 어떤 기자로서의 어떤 책임,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취재나 보도 방식에 대해서 제대로 된 교육을 저는 거의 안 한다고 보거든요. KBS뿐만이 아니라 다 체계적인 이런 교육 체계 없습니다. 없죠. 취재해보셔도 다 아실 거예요. 없습니다. 이거 빨리 바꾸라는데 제가 사실은 부사장으로 있을 때 저희 그 인재개발원 쪽에다가 그 얘기도 했어요. 기자뿐만 아니라 PD, KBS 전 구성원들이 KBS라는 공영방송의 소위 전문가 집단으로서의 직업윤리를 철저하게 내재화시킬 수 있도록 교육체계를 개편해라. 사실은 공영방송의 운영 원리는 소위 그 전문직주의입니다. 그 프로페셔널리즘. 영국 BBC 같은 데가 그걸 내세우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전문적 식견이 있어야,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기 분야에.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직업윤리가 뒷받침돼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그 프랑스의 사회학자 에밀 누리깽이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에밀 졸라 손녀예요. 네. 해박하시네. 정말 우리 그 졸라 씨랑 관계가 있어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네. 한 사회를 떠받치는 전문가 집단이 윤리의식이 무너지면은 공동체의 유지나 민주주의 발전이 저해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전문가 집단의 직업윤리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언론사의 기자나 PD뿐만이 아니고요. 우리 사회의 소위 전문직이라고 하는 법조인, 의료인, 그다음에 뭐 회계사 같은 분들, 뭐 이런 고위직 공무원들, 정치인도 마찬가지죠. 이분들이 직업윤리를 망각한 채 그런 조직이기주의라든지 자기들의 어떤 기득권 기기에 급급하다 보면은 결국 사회의 어떤 공적에 대한 공적 책임, 공동체의 이익을 위한 어떤 공익을 위한 어떤 활동을 등한시하다 보면은 결국 그 사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약육강식의 사회, 그 다음에 불신의 사회, 그 다음에 권력기관을 믿지 않는 그런 사회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저는 한국 사회가 상당 부분 그런 전문직들의 직업윤리가 땅에 떨어지면서 이렇게 사회가 잘못 굴러가는 원인이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직업윤리의 회복이 저는 기자사회뿐만 아니고요. 왜 한국 사회에 시급히 이루어져야 될 하나의 과제라고 봅니다. 네. 그러면요. 네. 정말 냉정하게 이제 예. KBS 나오셨으니까 네.
KBS가 출입처 폐지 예. 이런 거를 좀 추진을 했다가 코로나19 때문에 약간 좀 예. 홀딩이 됐는데 이 잘 될 거라고 보세요? 저는 이제 그 출입처를 완전하게 폐지할 수는 없고요. 그러니까 출입처를 상당 부분 폐지하고 아주 꼭 필요한 부분에 뭐 출입처는 남겨두더라도 저는 그 출입처의 어떤 그 이 특정 출입 기자만 나가는 게 아니고요. 기자들의 상당수는 그 주제별, 테마별, 분야별 이 그건 출입처가 아니고 출입 분야, 전문 분야를 네. 예를 들어서 나는 정치 분야 국회를 주로 담당하겠다 하더라도 국회 출입처에 적을 두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국회를 드나들면서 취재도 하고 그 그럴 수 외곽도 있죠. 취재하고 네. 전문가들도 만나서 국회가 과연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전문가들 만나서 의견 들어보고 마찬가지로 다른 분야도 환경 분야도 꼭 환경부만 나가라는 법이 있습니까? 그렇죠. 외곽의 환경 시민단체도 단체들, 다니고. 전문가들, 그다음에 현장을 누비면서 취재를 하는. 저는 이게 필요하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 굳이 출입처라는 하나의 비트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실험적으로 지금 KBS 제가 있을 때 그런 보고를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치부든 경제부든 뭐 사회부든 문화부든 각 부취재 부서에 기자들 상당수를 차출해가지고 일종의 기동 취재 형식의 뭐 탐사 보도도 하고 기동 취재 형식의 어떤 보도를 하는 팀을 만들었습니다. 네. 또 얼마 전에 했던 국회 관련된 KBS 시리즈 있지 않습니까? 네. 국회의원들 검증하는. 네. 그거 탐사K인가 뭐. 네. 네. 그게 정치부에 출입처가 있는 기자들이 만든 게 아니고요. 정치부 내에 그런 별동 기동팀 있죠. 출입처 없는. 여기서 만들어낸 겁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현장감 있고 그다음에 탐사보도적이고 네. 정말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고 그러면서도 아주 비판적이고 날카로운 네. 그런 보도가 나오는 겁니다. 코로나19 관련해서도 여러 부서의 그 기자들이 한 팀을 또 이뤄서 TF 비슷하게 또 취재 역량을 모았던 그런 것들을 또 제가 기억을 합니다. 예. 굉장히 저는 그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을 저는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되고 그게 꼭 KBS뿐만이 아니고 다른 언론사들도 한국 언론이 제대로 된 정말 심층 탐사 기획 네. 그리고 맥락 있는 보도를 하려면은 저는 그렇게 가야 된다고 봐요. 알겠습니다. 자, 그 정필모 더불어시민당 네. 비례대표 후보 모시고 말씀 나누고 있는데 몇 번이시죠? 8번. 8번. 네. 8번이면 뭐. 네. 근데 제가 이제 마무리하면서 이제 국회 들어가신다면 언론개혁 얼굴로 이제 더불어시민당의 국회의원이 되실 텐데 일단 어떻게 더불어민주당으로 가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거는 뭐 저는 사실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네. 상대적으로 한국 정치사에서 네네. 그래도 민주적인 어떤 가치관과 또 실제 어떤 그 정책들을 통해서 그나마 한국 민주주의를 발전시켜온 주류 세력들 중에서 저는 더불어민주당이라고 봅니다. 뭐 당명은 바뀌었습니다마는 노무현 정부 그다음에 김대중 정부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흔히 더불어민주당의 소위 이제 존경하는 정치 지도자로서 김대중 대통령님, 그다음에 고 노무현 대통령님, 그리고 고 김근태 의장님, 그리고 현재 문재인 대통령님, 이분들의 이어온 어떤 민주적 가치와 지향점 여기에 분명히 저도 동의를 하고요. 저희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로 1번에서 10번까지 소위 이제 시민사회단체 소수정당인데 소수정당 두 분은 뭐 당이 원래 있었으니까 그분들을 뭐 똑같이 뭐 저희가 같은 적으로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나머지 8분 물론 이제 민주당에서 오신 11번부터 30분은 뭐 당연한 거고요.
그 1번에서 10번까지 8분은 2명 소수정당에서 온 분 빼고는 사실은 촛불 시민 정신의 바탕을 둔 문재인 정부의 목표, 가치, 지향점 거기에 공감하고 있다고 봅니다. 저도 그렇고요. 그래서 총선 이후에 정말 입법 과정에서 집권 여당으로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하려면은 정말 힘을 모아줘야 된다는 건 분명하고요.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당연히 저는 함께 할 것으로 봅니다. 2분 빼고 8분, 네, 네. 1번부터 10번 사이에 8분은 더불어민주당으로 당연히 뭐 함께 할 것이고. 것으로 보고요. 우리 그럼 그거는 정필모 후보님도 더불어민주당으로 네. 가시는 걸로. 뭐 저는 네. 그 입법 활동이라는 게 소수 정당의 한계라는 것이 분명히 원내 교섭단체에 구성하는 문제부터 해서 소수 정당이라는 한계가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물론 이제 네. 뭐 간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정말 제가 원래 생각했던 그런 어떤 그 언론 개혁의 뜻에 맞게 그것을 이뤄내기 위해서 다른 동료 의원들 설득해내고 그분들과 협력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뭐 그러려면은 더더욱 어떤 뭐 다른 분들과 어떤 협력할 땐 협력하고 서로 또 지적할 건 지적하면서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게끔 지적할 건 지적하면서 네. 가야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 국회 가시면 어떤 개혁 입법? 언론 개혁 저는 뭐 입법? 지금 뭐 가장 사실 그 중요한 게 언론사 특히 공영방송에는 이제 3가지 이제 소위 개혁 과제가 있지 않습니까? 네. 첫 번째는 이제 지배구조 측면에서 이게 너무 정치적으로 휘둘리다 보니까 뭐 설사 문재인 정부에서 간섭을 하지 않더라도 이사회나 뭐 이런 걸 통해서 여야 정치권이 자기들이 사실 법에도 없는 이사를 추천해 놓고서 항상 정치적으로 부딪히지 않습니까? 네. 사실은 경영진도 그에 따른 영향을 전혀 안 받는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힘들지 않습니까? 계속 시달립니다. 이런 부분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저는 지배구조를 탈정치화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시민사회나 어떤 직능단체들, 지역 대표성을 가진 분들로 뭐 이사회를 구성하고 사장 선출도 거기에 따라서 시민사회의 어떤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제도. 정당 추천 이사 이런 거 하지 말고. 지금도 사실은 정당 추천 이사를 법으로 없는 걸로 그래요. 하고 있는 없어요. 거예요. 그냥 자기들이 관행처럼 해오고 네. 있는 거예요. 네,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를 보다 제도적으로 차단해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아시다시피 광고 시장이 갈수록 축소되고 있지 않습니까? 방송 광고 네. 시장이. 예. 이대로 가면은요. 수신료가 40여 년 가까이 이제 묶여 있는 상황에서 KBS는 재원의 문제 때문에 좋은 프로그램을 못 만들어냅니다. 이제는. 자, 그러면은 공적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도 저는 과제라고 봐요. 다만 그걸 하기 위한 전제가 있습니다. 그건 뭐 다 아시다시피 KBS의 경영이 좀 더 합리화되고 효율화돼야 된다. 그렇다고 해서 뭐 시장 논리에 의해서 무조건 사람을 쳐내고 뭐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그다음에 프로그램 뭐 좋은 프로그램도 그냥 뭐 제작비 많이 든다고 없애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아날로그 시대의 조직 체계 하에서 인력 구조도 그렇게 지금도 상당 부분 그렇게 돼 있거든요. 네. 이 부분을 정말 디지털화 시대에 필요 없는 부분은 과감하게 떨어내고요. 그분들을 전환시켜서 디지털 방송 환경에 맞게끔 인력 구조를 재편할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하고요. 네. 고 임금 받는 상위직급들은요. 제가 있을 때 소위 얘기해서 KBS의 이제 관리직급, 1직급은 아예 없애버렸습니다. 그거는 뭐 그 이미 보도가 일부 됐기 때문에 잘 아실 거예요. 그거 하는 것도 엄청 힘들었어요. 그거 정말 수십 년 만에 엄청난 개혁을 이룬 겁니다. 그것도. 네. 이제는 그 과거의 2직급 갑이죠. 지금은 이제 그게 이제 그 일종의 뭐 1직급
정도로 이제 표현만 바뀌었는데 이제 책임직하고 그 무슨 직이었더라? 책임직은 보직을 맡은 사람이고요. 나머지는 이제 일종의 그 일반직 비슷하게 돼 있는데 이 과거에 이직급 갑 위에 1직급 관리직급이 있었는데 1직급 관리직급이 없습니다. 근데 2직급 갑은 그러니까 더 이상 승진길이 막혔어요. 그러니까 엄청 저항이 심했을 수 있죠. 그렇지만 대승적 차원에서 KBS 본부 노조가 동의를 해준 겁니다. 그래서 이게 된 겁니다. 새노조, KBS 새노조. 그러니까 KBS 새노조가 정말 큰 결단을 내려요. 저는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KBS 장래를 위해서 안 했으면은 안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거를 알기 때문에 해준 거고요. 그리고 그것이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야만 수신료 기반 넓혀달라, 수신료 현실화해달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일 안 하고는 할 수 없는. 그다음에 또 하나 경영의 어떤 합리화나 효율화뿐만 아니고요. 신뢰도. 지금 가지고 부족합니다. 뉴스나 시사 프로그램뿐만 아니고 드라마나 예능 프로그램도요. 상업 방송하고는 달라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제가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뉴스나 시사 정보 프로그램뿐만 아니고 예능이나 드라마도 국민의 의식 구조에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이 뭔가 상업 방송과는 다른 고품격, 고품질, 그다음에 이런 양질의 프로그램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좀 더 프로그램에 대한 소위 구조 개편도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한다는 전제하에서 수신료의 기반을 넓혀줘야 되고요. 수신료의 기반을 넓혀주는데 단순히 지상파 수신료를 올리는 게 아니고요. 이제는 뭐 선진국들이 이제 우리도 뭐 선진국입니다. 사실은 특히나 IT는 그렇죠. 이제는 우리도 모바일에 지상파 채널을 그대로 실는 게 아니고요. 편성을 다르게 해서 모바일의 특성에 맞게끔. 그 중에 하나는 저는 MMS 방식으로 해서 MMS가 뭐냐면은 예. 지상파의 부가 채널 같이. 그렇죠. 그렇죠. 멀티 이제 모드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결국은 채널 2개뿐만 아니라 거기에 이제 더 추가적인 채널을 실어가지고요. 하나는 평소에 시사 정보 채널, 뉴스까지 포함한 이거 하다가 재난 시에는 재난 방송 전용 채널을 활용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야만 KBS가 수신료를 기반 모바일까지 확대하는 하나의 그 명분이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법제화하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거기에 결부시켜서 공적 책임을 훨씬 더 강화하고 시민사회가 그거를 감시하고 관리할 수 있게끔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죠. 그거를 법과 제도로 뒷받침하기 위한 입법을 저는 첫 번째 과제로 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유, 언론개혁, 특히 이제 공영방송의 방점을 둔 이런 개혁에 무게를 싣고 계신데, 이 저널리즘이 회복되고 공영방송이 본을 보여서 다른 매체들도 좀 여기에 영향을 받는 이런 구조로 가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게 이제 바로 이제 소위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양질의 콘텐츠가 그 나쁜 콘텐츠를 몰아내는 정말 시장의 악화를 구축하는 시장의 어떤 선순환 구조가 이루어지고 KBS가 그런 양질의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중심 기지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네. 민영 방송도 지금 뭐 자질 논란이 거세지고 있는 상황인데 안 되는 것들은 좀 내쫓고 그래서 방송이 전반적으로 품격이 업그레이드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생각 해봤습니다. 자, 오늘 정필모 더불어시민당의 우리 비례대표 8번 후보 오늘 모시고 말씀 나눴습니다. KBS 부사장 지내셨고 또 과거 KBS 진실과 미래 위원장 그래서 KBS 과거사 청산 작업도 나서셨고요. 그래서 또 새로운 KBS가 됐는데 기틀을 세우신 분인데 우리 언론의 어떤 개혁을 위해서 선봉에 있어서 큰 역할을 담당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굉장히 부드럽게 하셔가지고 사실은 제가 굉장히 뭐라고 할까 원리원칙이고 주의자고 또 얼굴 자체가 되게 이게 모범생 스타일이라 말도 좀 딱딱하고 그래요. 사실은 사이다 발언 같은 거 잘 못합니다. 근데 한마디 더 말씀드려요. 사이다는 마실 때는 시원한데
몸을 상하게 이두썩게 하고요. 예. 근데 그러니까 저희 사실은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이 대부분 전문가 네. 집단에서 오신 분들 아니에요. 특히 네. 1번에서 10번 이분들은. 이분들은 솔직히 얘기해서 굉장히 진지한 분들이고요. 그런 사이다 발언 같은 거 잘 못하지만 정말 입법 활동이나 이런 거는 제대로 할 분들입니다. 그런 약수 면에서는 같은 분들이 저는 네, 사실은 더불어시민당 정말 믿고 뽑아주시면은 국회를 좀 바꾸는데 소위 얘기해서 국회가 정말 그 비생산적인 낭비적인 요소가 많았지 않습니까? 네. 권위를 좀 내려놓더라도 정말 대한민국이 제대로 된 어떤 국가, 네. 거의 뭐 그 제대로 된 국가는 민주주의가 정말 제대로 작동하고 네. 또 뭐 국민의 어떤 행복한 삶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제대로 된 사회 아닙니까? 네. 정말 이런 사회를 만드는데 저희 더불어 시민당의 그런 전문가 그룹으로 이제 들어온 후보들이 정말 일선에서 앞장서겠습니다. 정말 네. 더불어 시민당 한번 믿고 뽑아주십시오. 네. 더불어시민당. 아 정말 뭐 한 분도 어떻게 허투루 생각할 수 있는 분들이 없어요. 네. 정말 아주 좋은 후보들이 1번부터 쫙 도열해 계시고 8번에 우리 정필모 후보님 계시고 네. 여러분 많이 또 우리 정필모 후보님 이야기 오늘 경청하셨는데 어떤 언론 개혁이 우리에게 필요한지 오늘 좋은 정보가 되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 네. 4월에 활짝 웃으시고 예. 2월, 3월, 4월이 너무나 다른 의미로 9.12 같은 그런 세월이 지났네요. 2월부터. 예. 뭐 앞으로 언론 개혁과 관련해서 나가온 비판, 지적 또 때로는 좋은 아이디어 있으시면 주고요. 제가 설사 국회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네. 이 방송에 자주 불러주십시오. 진짜 나오실 거예요? 그럼요. 입시 쓴 사람이 13명이에요, 지금. 아니 제가 나온다고 해놓고. 제가 보니까 네. 다른 방 이게 소위 지상파나 뭐 종편 이런 데는 좀 이게 형식이 좀 딱딱하지 않습니까? 딱딱하죠. 그리고 네. 말도 네. 뭐 굉장히 솔직히 점잖 빼야 되고. 근데 물론 여기서도 저는 사실 그렇게 허투른 말 잘 안 하거든요. 안 하셨어요? 근데 네. 솔직히 저는 이 방송이 좋은 게 마음이 편해요. 예. 그리고 우리 저 세 음. 분들이 네. 특히 우리 네. 김용민 앵커가 이 추임새를 넣어주니까 예. 부담 없이 말이 술술 나오는 아이, 그렇습니다. 분위기 좋은 방송입니다. 최고입니다, 최고. 그래서 저딴 게스트들 여기 나와서 유언까지 했어요. 얼마나 말이 편하게. 근데 예, 이거 나오는지. 들으시는 분이 네네. 팔로워가 어느 정도나 되죠? 구독자가 네. 김윤민 TV가 한 38만? 6천. 네, 38만 6천. 예. 곧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네. 목표가 40만 돌파입니다. 40만 돌파면 음악회도 할 텐데 음악회 때 보시겠습니다. 예. 그리고 연말에는 예. 한 100만 돌파해요. 아이고 100만까지. 저도 여기저기 널리 퍼뜨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후보로 나오신 우리 네. 정필모 후보님 오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길